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 해래요.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이죠, 백제하고 이제 고구려가 이제 자존심 대결을 펼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백제왕은 아신왕, 고구려는 광개토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백제 아신왕의 완패로 끝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이 벌어진 겁니다. 백제왕은 계로왕, 고구려는 장수왕이었던 겁니다. 결과는 계로왕이 죽고 백제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이 계로왕의 아버지 비유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서기 420년에 이제 전지왕이 죽고 그 아들인 구이신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전지왕은요, 아신왕의 아들인데 외국에 볼모로 가 있다가 이제 아신왕이 죽으면서 귀국해서 왕이 된 겁니다. 이 전지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구이신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통치를 잘 했을까요? 갑자기 서기 427년, 그러니까 7년 만에 구이신왕이 죽었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통치 기록이 없어요. 통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통치 기록이 없이 구이신왕이 죽었어. 암살을 당한 건지 아니면 병으로 죽었는지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계로왕의 아버지인 비유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왕이 왕이 됐는데 누구의 아들이냐? 두 가지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구이신왕의 맏아들 또는 전지왕의 서자라는 기록이에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구이신왕의 맏아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지왕의 서자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구이신왕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구이신왕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 이 전지가 이제 구이신왕을 서기 405년에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이신왕이 왕이 올랐을 때가 16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도달한 겁니다, 구이신왕이. 그러면 이때 구이신왕이 비유왕을 낳았다고 손치면 비유왕이 왕이 될 때 몇 살입니까? 한 8살에서 9살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기록이 나와줘야 돼? 만약에 이 비유왕이 어리다면 어떤 기록이 나와야 되냐면요, 왕이 어림으로 누군가 섭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왕이 어려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주면 비유왕은 구이신왕의 맏아들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비유왕은요, 구이신왕의 맏아들이 아니라 전지왕의 서자라는 이 기록이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왜 그렇다면 전지왕의 서자가 왕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 구이신왕이 왕이 됐을 때 정치 사항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본 서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그러한 상황이 기록이 없거든요. 일본 서기에 따르면요, 서기 420년에 백제의 전지왕이 죽었다. 곧 아들 구이신이 왕위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삼국사기랑. 근데 뒷기록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구이신왕은 나이가 어림으로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 이 목만치하고
구이신앙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팔수 부인이잖아요. 이 팔수 부인하고 목만치가 서로 정을 통하여 무례한 행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팔수 부인하고 목만치가 간통을 저지른 거야. 응? 물론 뭐 전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둘이 뭐 이렇게 간통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전지왕이 살아있을 때 간통을 저질렀는지 확실한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목만치가 국정을 잡았다는 겁니다. 왕은 구이신앙인데. 그렇죠. 근데 이 구이신앙이 어떠한 뭐 병으로 죽었는지 암살을 당하는지 이런 기록 없이, 통치 기록도 없이 427년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비유왕은 구이신앙의 맏아들이 아니라 전지왕의 서자였고, 이 전지왕의 서자였던 이 비유왕을 왕으로 올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죠. 그 세력들은 제가 볼 때는 햇씨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기 407년에 이제 전지왕이 이제 이복 동생인 여신을 내신자평으로, 해수를 내법자평으로, 해구를 병간자평으로 삼으니 모두 임금의 친척이었다. 해씨가 전지왕의 친척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전지왕의 정실 부인이 팔수 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후시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후시를 들었겠냐고? 뻔하지 않습니까? 해씨에서 이제 후궁을 드린 겁니다. 이 해씨 후궁이 난 아들이 바로 비유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씨에서 난 아들인 비유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뭐 어떠한 뭐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내용 없이 갑자기 이 비유왕이요,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서기 433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 그리고 그 이듬해 서기 434년에는 그 당시 신라 왕이 이제 눌지 마리간이었다는 겁니다. 또 사신을 파견해서 좋은 말 2피를 보냈다는 겁니다. 말을 보냈다는 건요, 이거는 절실하다는 거야. 백제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뭔가 화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 이제 답례품으로 황금하고 구슬을 보냈다는 거죠. 이래서 이때 결성된 것이 바로 나제 동맹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비유왕이 왜 갑자기 신라하고 나제 동맹을 결성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자, 1차전 이 아신왕의 패배로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백제가 멸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어떤 그런 군사력과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어떤 그 수도도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다시 공격할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신라하고 나제 동맹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한. 그리고 상황이 나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구려 왕이 장수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수왕은요, 좀 이 백제하고 신라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좀 느슨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장수왕이 이런 어떤 그런 느슨한 이런 정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제가 다시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더욱이 신라 눌지 마리간은 고구려가 세운
실성 이사금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야. 거기다가 고구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왕입니다. 눌지는. 이 둘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제 동맹까지 결성을 했어. 그럼 이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을 해야지. 그런 기록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라가 먼저 나옵니다. 서기 450년에 이제 고구려의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실직에 들여서 사냥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신라 하슬라주 성주가 이 고구려 장수를 죽이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와, 이게 뭐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죽였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나제 동맹이 결성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장수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신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눌지한테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말이지, 이제 병사를 내어 우리 변방의 장수를 죽여? 이것을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따진 겁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겠냐고. 장수왕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켰겠죠. 당연히.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 서쪽 변경을 침공하였는데 눌지 마리간이 싹싹 빌어가지고 이제 물러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러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때 신라의 의도를 파악했다고 봅니다. 장수왕이. 근데 이렇게 이제 신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백제가 나와줘야 되잖아. 나제 동맹까지 결성을 하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고구려를 공격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유왕이 죽습니다. 서기 455년이에요. 9월에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뭐 잠깐 동안 짙은 구름과 안개가 몰려 어두워지자 날아갔다. 이 문구 다음에 비유왕이 돌아가셨다. 검은 용이 나타났는데 비유왕이 죽었어요. 자, 이 기록상 용이라는 것은요, 이제 보통 어떤 뜻이냐면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용이라는 거는. 그러면 비유왕과 어떤 그 왕권 다툼이 벌어져서 비유왕이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왕권 다툼 이상이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한 이유는 고구려를 치기 위한 어떤 포석이었잖아요. 근데 검은 용이 나타나고 비유왕이 죽었어. 제가 볼 때는 이때 비유왕이 고구려를 치다가 그 와중에 죽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록이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없어요. 비유왕이 고구려를 쳤다는 기록은 없는데 신라 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 454년에 이제 450년에 이제 고구려 장수를 신라가 이제 죽였잖아요. 그 이후에 고구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군대를 동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신라 북쪽 변경을 침범을 했다는 거죠. 454년에.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그 이듬해 나옵니다. 서기 455년에 이제 비유왕이 죽었을 때 고구려가 백제를 침공하였기에 눌지 마리간이 병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가 전투를 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백제 본기에는 비유왕이 죽었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거를 봤을 땐 비유왕이 고구려하고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죽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비유왕이 고구려하고 전투 중에 죽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로왕 시대 때 이 고구려 간첩 승려인 도림이 이제
기록상으로 이 도림이 이제 계로왕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왕, 그러니까 비유왕을 말하는 거야. 비유왕을 말하는 거죠. 선왕의 해골이 들판에 가 매장되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아들이 왕이 됐으면 당연히 들판에 가 매장되어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다시 장사를 지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골이 가 매장되어 있냐고. 와, 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근데 그 이유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판에 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비유왕의 시신이. 그렇다는 건 뭡니까? 뭔가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죽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유왕은 고구려와하고 전투 중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하고 백제가 이제 치열하게, 뭐 전면전은 아니었지언정 국지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계로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서기 455년에 이제 계로왕이 왕이 됐는데 서기 468년까지 통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구려하고 백제가 계로왕이 되면서 더 치열한 국지전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계속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정신 없을 때고. 왜냐하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로왕이 자기 아버지 무덤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쨌든 계속 고구려하고 백제가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로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기 468년에 그 당시 이제 신라왕이 자비마리간입니다. 이때 고구려가 친정을 합니다. 장수왕이. 그래가지고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 변경의 실직성을 습격하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신라가 친정을 했으니까 장수왕이. 이 장수왕이 누굽니까? 전쟁의 신 아냐. 이 장수왕이 친정할 정도면 이제. 그러니까 불이 났게 이제 뭐 9월에 하슬라 사람으로 15세 된 자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니하, 이 니하가 어딨냐면요, 지금의 강원도 영월이라고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죠. 거기다 성을 쌓은 겁니다.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드디어 계로왕이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서기 469년이에요. 8월에 계로왕이 장수를 보내가지고 고구려 남쪽 변경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쌍연성을 수리하고 청몽령에 큰 목책을 설치하고 북한산성의 장수들을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전진 배치시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백제가 고구려하고 전투에서 이겼는지, 고구려가 백제를 이겼는지 기록이 없어요. 아니, 전투가 벌어진 건 맞은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북한산성에 있는 장수하고 병사들까지 이동시켜줄 정도면 분명히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서기 472년에 이제 계로왕이 뜬금없이 부기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기한테 사신으로 간
사람의 어떤 그 표문을 들고 갔는데 그 표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구려와 원한을 맺고 화가 이어진 지 30년이 되었다. 이 말은 곧 뭡니까? 그러니까 계로왕의 아버지 비유왕 때부터 30년이라고 하면 서기 442년이잖아. 그때부터 이 계로왕 때까지 계속 치고받고 했던 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구려한테 장수왕한테 밀린 거야. 이 계로왕이.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랬으면 계로왕이 고구려한테 완패를 당해가지고 싸울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고구려하고 화친관계를 맺어야지.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3차전을 벌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로왕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부기한테 사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신만 보내서 화친관계를 맺었던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부기한테 병사를,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부기한테 뭐 장수왕이 무슨 귀족들을 다 죽이고 뭐 나라가 뭐 엉망이고 이런 얘기를 부기한테 가서 얘기를 떠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장수왕 때 이제 그 부기가 북연을 멸망시켰잖아. 그때 북연의 왕을 이제 북연 사람들을 이제 고구려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한 거야. 부기한테. 이게 계로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장수왕이, 자 보세요. 부기가 그 당시에요. 고구려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냐면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야. 부기하고 이 고구려는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였다고. 그런 부기에 백제가 가가지고 군대도 요청하고 장수왕을 모욕을 하고 장수왕이 이거를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계로왕을 잡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서기 475년 9월입니다. 고구려 왕 장수왕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는데 3만 명이야. 이만큼 백제가 국력이 어마어마하게 다운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장수왕. 그래서 계로왕이 성문을 닫고 나가 싸우지 못하였다. 당연하지. 어떻게 나가서 싸워. 그래서 고구려가 병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로왕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서 서쪽으로 달아났다가 고구려 병사한테 잡혀가지고 살해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아니 기병 수십 명, 자기가 살려고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 기병 수십 명만을 데리고 달아났다. 지금 한성을 포위를 했잖아. 그러면 포위를 했는데 달아났다. 근데 이거 달아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도 계로왕이 달아났다는 거죠. 왜 달아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계로왕은 아들 문주한테 내가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해가지고 간사한 사람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당시 이제 고구려 간첩 도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는 약하니 누가 나를 위해서 힘써 싸우겠는가?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계로왕. 나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겠지만 상남자야. 너는, 그러니까 문주한테 얘기하는 거죠. 피해가지고 나라의 왕통을 잇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유인 겁니다. 기병 수십 명만을 데리고 달아날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난 거야. 왜 계로왕이 그랬겠냐고요. 문주를 도망시키기 위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달아나다가 이제 고구려 병사한테 잡혔죠. 근데 이 계로왕을 잡은 고구려 병사가 누구였냐면 아주 웃깁니다. 백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제우라는 사람과 제증걸루라는 사람이 고구려에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로왕을 붙잡아 놓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었대. 와, 아니 왜 침을 뱉어? 그래도 자기의 왕이었었잖아.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어쨌든 절을 하고 침을 뱉은 다음에 이제 모욕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묶어가지고 아차성으로 보내서 죽였다는 거야. 자, 이거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아차성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장수왕의 본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수왕한테 보낸 거죠. 지들이 한나라의 왕을 죽이고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왕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왕밖에 없었다는 거죠. 장수왕밖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적이라도 왕이 이제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살려주는 것이 그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지금 계로왕이 사로잡혔잖아. 싸우다가 전투 중에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로잡힌 왕은요 죽이지 않는 게 관례였던 거야. 근데 죽었어 계로왕. 이거로 봤을 때는요 장수왕은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계로왕이 먼저 얘기를 했잖아. 아들한테 나는 마땅히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죽을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로왕. 그래서 저는 이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자결을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이를 허락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죽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9월에 이제 문주가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문주가 도망갔잖아. 근데 신라에 구원을 요청했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당시 신라 사항으로 백제한테 구원병을 보낼 처지가 못 됐단 말이죠. 아시겠죠? 괜히 구원병 보냈다가 신라도 작살이 날 텐데 어떻게 보내냐고. 그래서 문주는 그냥 피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바로 웅진 공주 지역으로 바로 갔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와 봤더니 고구려 병사가 물러갔대요. 근데 이제 한성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수도를 이제 천도를 한 겁니다. 공주로. 아시겠죠? 그래서 문주가 신라군을 얻었다는 이 기록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계로왕이 이렇게 죽게 된 원인이 뭡니까? 계로왕의 과욕이죠. 과욕. 근데 이 계로왕을 부추긴 세력들도 일만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계로왕이 죽으면서 또 그 아들이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가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